오늘 궁예 얘기 시작해 볼 텐데요. 신병지 교수님, 일단은 이 견훤과 왕건에 대한 출생 연도는 분명한데 궁예가 언제 태어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견훤은 767년생, 867년생. 그러니까 이제 67년생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67년생. 그다음에 왕건은 76년생입니다. 77년생. 77년생이에요. 예, 예. 77년생. 67년생, 77년생. 그러니까 딱 10살 차이예요. 예, 예.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궁예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생일은 나와요. 삼국사기에 5월 5일 생이라고 그렇죠. 딱 나오는데 나와요.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고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신라 47번째 왕 헌안왕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네. 이것도 좀 헷갈려요. 현안왕과 현안왕 후궁 사이에서 그리고 또 48대 경문왕의 서자다. 근데 헌안왕이 대략 한 820년대에 태어났고 또 이제 경문왕은 846년생쯤 되니까 그렇죠. 네. 요 기준점을 누구를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헌안왕을 기준으로 잡으면 견훤보다는 확실히 많을 것 같고 네. 그 만약에 이제 경문왕의 아들이라는 그 설대로 간다면 대략 한 860년대 후반 그러니까 견훤하고 비슷한 연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박하백님은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궁예의 아버지가 신라 헌원왕보다는 경문왕 쪽에 가능성이 있다. 네네. 활동 상황을 봤을 때. 네네. 이 점은 좀 이건 뭐 순전한 추측이고 네. 뭐 정확한 건 누구도 모르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봤어요. 일단 그 경문왕이 즉위 연도가 아마 861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861년 이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견훤보다 6살 최소한 6살 이상 나이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견훤이 이제 거병을 하고 자기 왕국을 자기 나라를 세울 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즈음에 궁예는 이제 남이 수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네네. 이게 굉장히 이제 양길의 군대에 들어가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이 있는 궁예가 이 난세의 시대에 한 30대 중반이 넘어서 들어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20대 만약에 중후반 정도로까지 본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경문왕의 서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아, 그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저는 그래서 참 쓸데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네. 이 추론한다면 61년 이후에서 네. 한 70한 2, 3년 사이 72, 3년 사이. 예, 요 나이, 61년생. 예,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궁예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네. 들어갈 나이로 네. 20대 한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가 커버되거든요. 궁예의 탄생 비화 중에서 원래 이제 칠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버림받았다. 요까지는 대체적으로 큰 이견이 없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정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삼국사기에 기록된 궁예가 눈이 먼 사연 이거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특별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서자일 가능성이 또 높은 게 궁예가 태어났을 때 이제 신하가 이 왕한테 이런 건의를 합니다. 이 아이가 오자가 2개 들어있다. 5월 5일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부터 나면서부터 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 머리에 있는 이인가요? 이. 아, 이빨. 이빨.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우리 태어나면서 이가 생겼. 이빨이 생겼다. 있는 거. 이거 보면 우리 좀 겁나죠. 애기 이제 막 태어나서 앵앵 거리고 있는데 막 손가락 막 콱 깨물어 버리고 좀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평범하지 않다. 그렇죠. 네. 왕성과 불꽃이 이상해서 장차 나라에 이롭지 못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아이를 죽였고 자기 아이였으면 죽이지 않겠지. 아마 이게 뭐 서자고 뭔가 이게 좀 신분적으로도 이렇게 좀 뭔가 불리하니까 아마 그렇게 명을 내렸고 명을 받은 사자가 이제 아이를 빼앗아 던졌다고 해요. 아마 이때도 뭐 2층 건물이 있었는지 약간 위에서 던졌는데 네. 이벤트가 있어야죠. 그 여종이 또 이거 몰래 받았는데 또 여기까지만 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궁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애꾸가 됐다. 그리고 이제 여종이 이 아이를 또 몰래 안고 도망을 가서 이제 키워오는 그런 일화들이 바로 이제 또 실제 기록에 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궁예에 관한 출생에는
상당히 이제 왕건이나 견훤보다도 좀 더 드라마틱한. 네, 실제로 보면 궁예가 이 왕건이나 견훤과 달리 유일하게 왕족의 핏줄을 가지고 그것도 왕자의 서자든 아니면 뭐 아니든 간에 왕자로 태어났다. 이 사실만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이제 탄생 이야기인데 결국은 완전히 반전돼서 버림받았다. 이것 자체가 일단 궁예의 드라마틱한 탄생의 어떤 과정들을 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드라마 만들면 이제 복사로 가죠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장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궁예를 알았던 모든 이미지에 다 안대가 있는 궁예를 떠올립니다. 그죠? 네. 근데 박하백님의 박시백의 고려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 보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안대가 없어요. 어렸을 때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장기 또 나중에 왕이 돼서도 끝까지 이제 안대를 찬 궁예를 볼 수가 없는데요. 궁예의 안대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안대라는 게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안대가 그걸 일종의 한다고 이제 뭐 미관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능보다는 좀 미관상. 근데 이제 안대 자체가 그렇게 멋있기도 하지만 네네. 뭐 캐릭터가 아주 근사할 경우에 멋있기도 하지만 안대를 한 것 자체가 더 멋있기는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당연히 안대를 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안대가 왜 동양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찾아봤더니 별로 이제 자료 기록이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수성가 중에서 이제 장만 장군이 전투 과정에서 눈을 잃어서 그 일종의 안대를 한 수성가가 딱 하나 전하는데 이 중국 쪽에도 별로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안대라는 모습은 주로 서양적인 것 같아요. 동양에 이게 과연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현대가 아니라 당시 예, 지금 예, 이제 이 그렇죠. 800년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아는 유명한 동양에서의 이제 한쪽 눈이 없는 경우는 그 삼국지 하우돈 네. 화살을 맞으니까 뽑아서 이제 눈을 씹어 먹어버렸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뭐 당태종 이세민이 왔다가 안시성에서 화살을 맞고 네, 실명했다라는 거 있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해서 이게 근거들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우돈처럼 눈알 자체가 아니 안구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보기에 흉하니까 저는 뭐 어떤 형태든 가렸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실명에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보통 예전에 보면은 실명했다. 네, 시력을 잃고 이제 눈이 약간 그 눈동자가 좀 애매한 이런 정도 모습으로 다니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니면 감겨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죠. 이런 네. 경우는 굳이 이거를 가림으로 해서 더 흉하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 이제 궁예쯤 돼서 이제, 권력을 장악한 자가 이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그렇게 드러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두루 합쳐져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괜히 삐딱선이죠. 네. 안대를 했으니까, 에잇, 나는 안대를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궁예가 이제 절에 들어가서 어떤 뜻을 품고 다시 맨 처음 찾아온 것이 죽주의 기원이네요. 심영 교수님. 궁예가 이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사실 절에 들어가요. 한때는 또 승려가 되는 또 그런 네. 인물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받아줄 인물을 찾았는데 그때 처음 들어갔던 인물이 기헌이라는 인물이에요. 기헌. 견훤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헌이 뭐 아주 그 난폭한 인물이었고 뭐 부하들도 무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기원 밑에서 나와서 북원 즉 원주에 있는 양길이라는 인물을 찾아가요. 네. 양길은 완전히 좀 다른 뭐 지도자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또 궁예를 상당히 신뢰를 하고 병사를 맡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궁예가 뭐 그게 이제 환원이 된 거죠. 양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궁예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았는데 그렇죠. 이제 이 양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화의 근원을 만든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렇게 보면 양길 자체가 궁예를 품을 만큼의 그릇이 못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당시 보면은 궁예가 정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다? 일단 그 궁예 리더십이 자기 수하들하고 이제 그야말로 동고동락하고
상벌 같은 것도 고르게 하고 해서 신망 이게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단결력이 높을 테고 전투력도 높아졌을 테고 그래서 한번 그 주변 고을들을 이제 장악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앞다퉈서 이제 먼저 와가지고 합세에 이렇게 휘어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이러면서 순식간에 강원 북부 동부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네. 즉 양길보다도 세력이 더 커진 거죠. 이게 여기서 묘해지는 게 이게 궁예 자체가 양길이 부하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고스란히 양길의 것이 되면 좋은데 돌아가는 모양새 자체가 궁예가 이제 독자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풍기게 되고 궁예가 이제 그렇게 자기 세력을 키워서 결국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이제 고려로 옛 고구려죠. 고구려가 당시 이미 고려를 불렀기 때문에 그 고려라는 이름을 쓰게 된 배경이 일단은 견훤과 마찬가지로 이 궁예가 터를 잡고 있는 그 일대가 옛 고구려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고구려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신라에 대한 원한이 워낙 컸던 궁예다 보니까 그런 신라에 대한 적대가 이런 것을 한 붙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더 큰 원인은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세운 이유는 견훤이 백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판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반란이 벌어지고 하는데 견훤이라는 인물이 먼저 이 옛 백제 땅에 딱 터를 잡고는 백제라는 깃발을 딱 꽂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세력을 키우는 궁예의 입장에서 그와 대등하면서 나름의 정통성도 갖게 되는 이런 이름 당연히 고려가 아닐까.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고려를 지속하지 않고 뭐 마진, 태봉 같은 것도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가 어찌 본다면 처음에는 이런 이제 분위기와 상황 논리에 몰려서 고려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는 이제 진짜 자기 나라가 됐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미로운 얘기네. 궁예가 901년이죠. 그러니까 견훤 바로 그 다음 해에 고려를 건국하면서 반포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바로 이제 그 소위 후백제를 세울 때 의자왕에 복수를 하겠다고 한 것처럼 이 궁예 역시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청해 고구려를 무너뜨렸다. 그런 까닭에 옛도 평양은 무성한 잡초로 꽉 차 있다. 내 반드시 그 원수를 가. 아주 비슷한 컨셉이 마치 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것 같아요. 견훤보다. 아니 그런데 너무 그 내용들은 비슷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원수를 갖겠다. 그렇죠. 그리고 국호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백제를 계승한 백제. 여기는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그 당시에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송악을 도읍으로 했잖아요. 저 당시에 마진으로 904년에 이제 국호를 바꾸면서 철원으로 옮기죠. 수도로 옮겨요. 그 이유가? 일단 궁예 입장에서는 철원이 처음에 양길 밑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일단 이 강원 북부와 원주 이 일대를 이제 장악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마음 편한 곳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 더 보다 근거지 집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고. 아무래도 이제 호족은 기존 그 호족들의 그렇죠. 이제 근거지였다면. 거기는 호족들이 왕건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정말 이 워낙 해상 세력이 집결된 데다 보니까 짱짱 호족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당시에 수도라는 개념이 고려 이후에는 제 수도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중시하는 게 조운이 가능한가입니다. 물자였어요. 전국 각지에 있는 각지에서 거둬들인 이제 그 세국을 제대로 운반하기 용이한가. 그래서 수로가 핵심이잖아요. 수로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강에 있는 것들도 강으로 좀 모아서 바다를 통해 서 서해안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강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거 가장 우선시 보았는데 이때만 해도 이 당시의 모양 자체는 신라가 서라벌이 신라의 수도라고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세금을 거둬들이고 하는 이런 구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호족들이 힘이 너무 셌고 상당히 어떤 호족들이 자립적인 구조에서 그중에 일부가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런 데로 갈 필요까지는 꼭 개성이나 한양 같은 이런 데여야 할 필요까지는 이때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견훤과 궁예에 이어서 남은 한 명의 주인공,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죠. 왕건을 만나볼 차례입니다.